요즘 커뮤 돌아다니다 보면 저 집안 진짜 막장 드라마네 싶은 글들 많잖아요. 전 늘 그런 거 남일처럼 구경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인생이 웬만한 막장 저리가라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듯 보이는 결혼 준비, 시모, 남편, 결혼식과 꽃과 자동차. 이 조합이 어떻게 한 줄로 이어져서 제 멱살을 잡아끄는 결말로 가는지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면 기가 차다가 마지막엔 같이 웃게 되실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집은 문방구를 했어요. 1층에 문방구가 있었고 2층에서 우리 가족 4식구가 살았죠. 문방구집 딸로 산다는 건 나름 장점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나름 문방구집 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신상 문구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구경하는 건 항상 저였고 마음에 드는 건 하나쯤 빼서 제 필통에 넣고 나머지는 저랑 친한 애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야, 오늘 신상품 들어왔다? 이 캐릭터로 새로 나온 셔프랑 필통 있는데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하나 줄까? 진짜? 고마워. 너네 집 문방구라서 너무 좋겠다. 그니까 난 우리 반에서 제일 부러운 게 너랑 치킨집 아들 한경표랑 둘이라니까.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하지만 물론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희 문방구랑 멀지 않은 곳에 반짝이는 간판에 단 대형 문구 프랜차이즈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희 집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다 저 프랜차이즈로 가는 것 같네. 새 학기인데도 이 정도면. 그러게 말이야. 가격도 내리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같은 동네 문방구들이랑은 싸움이 안 되네. 그러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더 터졌어요. 그 당시 문방구들은 원래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젤리나 과자, 알록달록한 모양 사탕 같은 소위 불량식품이라 불리던 간식류를 많이 팔았어요. 100원, 300원짜리 과자나 젤리를 사러 온 아이들이 이것저것 구경하다 다른 것들도 사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근처 학교 학부모 연합에서 이런 제품들이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저희 문방구 앞에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장사하는 건데 여기 와서 단체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게 누가 불량식품 팔래요? 애들 건강 생각 안 하고 불량식품만 잔뜩 파니까 그러지. 학교 앞에서 이런 거 파는 거 요즘 누가 좋게 봐요? 다 치우셔야죠.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요즘 애들이 다 찾는 거라 저희도 파는 건데요. 그래도 저희는 너무 자극적인 건 안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저희도 애들 키우는 입장이고 몸에 위험한 걸 팔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극적이고 색소 들어갔고 설탕 범벅인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애들 치아도 다 썩어요. 여기만 치우라는 것도 아니고 근처 문방구들 다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바탕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결국 엄마는 항의가 더 커질까봐 매대에 있던 간식들을 서둘러 치워버렸어요. 알록달록하게 쌓여 있던 젤리, 모양 사탕, 작은 봉지 과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간식 코너는 허연 매대만 덩그러니 남게 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옳아 보였지만 저희 집엔 타격이 컸어요. 간식이 사라지자 아이들의 발길이 아예 끊겨버린 거예요. 평소엔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몰려와 100원, 300원짜리 과자며 젤리 한 봉지씩 사 먹는 재미로 문방구에 와서 그 김에 지우개도 사고 볼펜도 하나씩 사가던 아이들이 간식들이 싹 없어지자 발길을 뚝 끄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문방구들이야 뭐 다른 걸로 행사하고 사은품 뿌리고 문구 세트 묶음 상품 만들어서 얼마든지 굴려갔겠지만 저희는 가뜩이나 힘든 상태였던 터라 그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엄마 아빠 한숨이 더 깊어졌어요. 오늘은 매상이 정말 형편없네. 거스름돈 정리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 그러게 말이야. 간식 없어지니까 애들이 아예 안 오네. 이러다 진짜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애들 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다른 일 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할지 뻔한데.
그래,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엄마 아빠가 그런 걱정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불안해진 저는 그 시점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나름의 기지를 발휘했어요. 엄마가 치워버린 불량식품 박스가 창고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포장지도 아직 반짝거리고 유통기한도 한참 남았는데 그대로 창고에서 썩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저는 엄마 아빠 몰래 가방에 불량식품을 쓱 끼워 넣고 등교했어요. 첫 타깃은 같은 반 친구들이었죠. 쉬는 시간 종이 땡 치자마자 저는 슬쩍 가방을 열고 아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죠. 야, 그거 젤리 아니야? 요즘 문방구에서 그거 다 치웠던데. 어디서 났어? 집 창고에 아직 좀 있어. 아까워서 그냥 두기 뭐해서. 와, 나 이거 중독인데. 나한테 한 봉지만 팔면 안 돼? 팔라고? 글쎄. 그러지 말고 팔아라. 내가 2개, 아니 3개 살게. 나는 이거 5개 살게.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갔어요. 그 일대 문방구가 죄다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굶주린 상태였던 아이들은 금세 눈이 돌아갔고 쉬는 시간마다 제자리로 줄을 서기 시작했죠. 니들 수업 시간엔 절대 까먹지 마. 들키면 나도 끝이야. 알지? 알았어. 나 이 모양 사탕이랑 젤리 하나. 이거 얼마라 그랬지? 아까 말했잖아. 젤리는 200원, 사탕은 100원. 세트로 사면 250원으로 깎아줄게. 야, 세트가 할인까지 있어? 진짜 장난 아니다 너. 며칠 내내 쉬는 시간마다 몰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목이 쉴 정도였어요. 애들이 젤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오는 바람에 제 작은 비밀 사업은 하루 만에 반 전체 그리고 옆반까지 퍼져나갔죠. 한 번은 너무 정신없이 팔고 있는데 교실 문 앞을 지나가다 선생님이 잠깐 고개를 들이민 적이 있어요. 니들 왜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숙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숙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신난 얼굴은 아니던데. 조용히 해. 곧 종친다. 네. 그때 들키지 않은 건 지금 생각해도 진짜 다행이었죠. 지금 와서 보면 자칫 잘못했다간 저희 부모님이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몇 날 며칠 저는 계속해서 비밀 문방구를 운영했고 덕분에 용돈벌이를 톡톡히 했어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사 호황을 경험한 거죠. 장사꾼 기질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아마 제 안에서 처음 싹이 튼 순간이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장사꾼 기질이 있었던 덕분이라 해야 할지 자라서 저는 은행원이 됐어요. 은행 일이라는 것도 결국엔 단순히 숫자만 다루는 일이 아니라 창구 업무라 해도 결국 사람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하루 종일 창구에 앉아서 동장 만들고 적금 상품 설명하고 카드와 보험을 추천하고 때로는 불만 가득한 고객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하죠. 근데 제가 또 초딩 때부터 증명된 영어방이잖아요. 적금, 카드, 보험 상담 같은 걸 맡으면 가입률도 꾸준히 지점 상위권이었고 덕분에 영업 성과도 꽤 잘 나왔어요. 할머님, 아까 헷갈리셨던 부분만 다시 볼게요. 매달 이 금액을 넣으시면 만기 때 여기 적힌 이 금액으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내는 돈이고 이게 나중에 받는 돈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만 해지 안 하시면 손해보시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매달 이 금액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휴, 내가 이런 걸 잘 몰라서 맨날 그냥 포기했거든요. 이렇게 짚어주니까 이제 좀 알겠네. 다른 직원들이 까다로워하는 연세 많으신 할머님 같은 분들을 잘 상대하는 덕에 팀장은 저에게 까다로운 고객을 자주 맡겼어요.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어떤 부분이 제일 답답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이체를 했을 뿐인데 수수료가 이렇게나 나가면 어떡해요? 요즘 누가 수수료 내면서 이체해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마음 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고객님 거래 내역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뭐, 그래요. 한번 들어나 봅시다. 조금씩 목소리가 누그러진 고객에게 저는 우대 조건, 인터넷 뱅킹 활용법, 자동이체 설정 등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고, 그럼 상담이 끝날 때쯤 화가 누그러진 고객을 보며 저 역시 보람을 느끼곤 했죠. 그렇게 은행 일을 하며 저는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중고차 딜러였어요. 저처럼 영업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눈치가 빠르고 말도 잘하는 데다 고충도 비슷해서 말이 참 잘 통했죠. 서로 하는 일도 비슷하고 둘 다 장사를 오래 해온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돈 얘기나 일 얘기를 해도 부담이 덜했고 저희는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금방 공감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는 결혼까지 고속 직행을 했어요. 시부모 두 분은 꽃 도매 일을 했고 새벽마다 꽃 도매 시장에 나가서 꽃을 떼어오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행 다니면 안정적이어서 참 좋네. 우리처럼 새벽에 나가서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중고차 딜러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 텐데 둘이 같이 잘 살려면 서로 고생하는 거 이해해 줘야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양쪽 집안 다 장사 일을 오래 해왔다 보니 부모님들끼리도 말이 잘 통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예식장 알아보고 신혼집 대출 계획 세우고 양가 상견례 날짜 맞추고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딱 그 시기에 하필이면 은행 본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내부 게시판과 소문을 타고 창구 인력을 줄인다. 성과 낮은 지점을 통폐합한다. AI 대체가 많이 되면서 사람을 확 줄인단다 등등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지요. 소문 들었지? 창고 인원 확 줄인대. 그러니까 아니 그거면 그나마 다행이지. 아예 우리 지점도 통폐합 대상이면 어쩌나 몰라. 가뜩이나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제가 해고 대상이 될까봐 엄청 긴장이 됐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쓰게 될 돈,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 예상되는 생활비. 머릿속에서 숫자가 계속 떠다녔어요. 그 와중에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른 겁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죠? 네, 좀. 혹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 가질 계획이에요? 아니면 조금 미룰 생각이에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출산휴가 쓰는 직원들 있으면 지점 입장에선 인력 배치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뭐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아무래도 출산휴가 쓸 직원을 은행에선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 직원인 제가 정리해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말마다 결혼식장 답사 다니고 드레스 투어 다니면서도 제 머릿속은 항상 다른 계산으로 가득했어요. 결혼이라는 큰일,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비와 대출 계획까지 한꺼번에 떠올리다 보니 그 무렵 저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뭔가에 쫓기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 점 같은 건 잘 보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는 엄마가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저희 엄마는 원래 사주팔자 같은 거 다 믿을 건 못 된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친구가 하도 같이 가자고 조르니 뭐 심심한데 구경이나 하고 오지 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침 저희 궁합을 보게 된 거죠. 네, 저희 딸이 이제 곧 결혼을 하거든요. 남자가 어떤지 둘이 잘 살 수 있을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려고요. 재미삼아서 볼 궁합이 아닌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결혼하고 살면 여자가 기운을 다 깎아먹힐 팔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이요? 남편 쪽 팔자가 그래. 같이 살다 보면 여자가 점점 축이 나고 나중엔 숨통이 끊어질지도 몰라. 숨통이 끊어져요? 자칫하다간 딸 숨통 끊어지겠어. 조심해.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누가 차갑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뭐 저렇게 겁을 줘서 장사하나 하고 넘겼을 텐데 하필이면 딸 결혼이 코앞인 상황에서 숨통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점을 잘 안 믿는다고 해도 딸이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걱정 안 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웨딩 준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선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는 그제야 점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숨 섞인 목소리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대충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 네가 결혼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난 그 꼴은 못 본다. 엄마, 그런 말 요즘 누가 믿어? 재미로 보는 거라며. 그러려고 했지. 근데 그 말 듣는데 내가 기가 딱 막혀서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니? 응? 하선아, 진짜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가뜩이나 저는 이런저런 일들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엄마까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러면 어쩌자고. 이미 식장 다 잡고 나 결혼하는 거 알 사람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서 어쩌라는 거야 나더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아직 식 올리기 전이니까. 그러게 왜 쓸데없는 점을 보고 와서는 엄마가 평소에 그런 거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잊어버려. 응? 근데 네가 진짜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그 결혼시켰다가 너 잘못되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안 돼. 그냥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자, 선아. 엄마 목소리는 달달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지더군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 보니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무리다 싶었어요. 저도 뭐랄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기도 했고요. 점 따위 안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숨통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는 걸 듣다 보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달래듯 말했죠. 그럼 그 무당이 무슨 해결법 같은 건 없대? 되게 용한 무당이라며.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뭔가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해결법? 용한 무당이면 그러면 해결법도 있겠지. 아무 방법도 없이 겁만 주고 끝내진 않을 거 아니야. 방법을 알려주진 않았어? 그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어. 그냥 빨리 집에 와서 너한테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그러면 나랑 같이 다시 한번 가보자, 엄마. 정말 마음에 걸리면 차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게 더 안 좋잖아. 다시 가보자고? 어차피 엄마 마음이 안 진정되면 나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 확실히 들을 거 다 듣고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아. 어떻게든 해결책이라는 이름의 안정장치를 만들어야지 저도 엄마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설득했고 결국 우리는 무당에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직접 왔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야? 그때 말씀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험한 기운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혹시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알고 준비하고 싶어서요. 결혼을 당장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무당은 잠시 말없이 우리를 보다가 탁자 서랍에서 종이 몇 장 꺼냈어요. 그리고 붓펜 같은 것을 꺼내더니 뭔가를 빠르게 휘갈겨 쓰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기운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없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있지. 부적을 써줄 테니 집 문설주에 붙이고 머리맡, 가방, 지갑,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곳에도 하나씩 넣어. 그리고 결혼식 전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관리를 잘하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난 뒤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부적을 양손으로 꾹 쥐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집은 말 그대로 부적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지요. 평소 같으면 엄마에게 짜증을 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서 그냥 지켜봤어요. 다행히 엄마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한결 안정된 듯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도 예정대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고 엄마의 불안도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물론 제 마음속 깊이는 여전히 묵직한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큰 탈 없이 일단락되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늘이 막는 건지 뭔지. 결혼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시가에도 큰일이 터졌어요. 그때가 마침 정부에서 화훼 유통 전반에 대한 안전 위생 단속을 강화하던 시기였거든요. 뉴스만 틀면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병충해 반입, 수입 농산물 단속 같은 단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고 그중에 꽃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병충해 반입 문제도 있었고 수입꽃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매시장과 소규모 꽃 도매업체들까지 싹 다 조사 대상이 됐죠. 저희 시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요즘 정부에서 꽃도매 쪽 단속 강화한다는 거 알지? 도매시장부터 싹 훑고 있다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으시대? 엄마 아빠는 여유롭게 생각하더라. 뭐 큰 탈 날 일 한 것도 아니고 다들 암암리에 하는 정도로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실제 단속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나중에 시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점검 나오던 날 아침부터 공무원들이며 관련 기관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창고 안, 작업대, 냉장고 안, 서류함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하더군요. 꽃은 종류별로 보관 온도가 다르고 수분 관리도 일정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 부분도 엉망이었고 냉장고 온도 기록도 제대로 남겨놓지 못했어요. 매일 어느 정도 온도로 보관했는지 기록지를 붙여두거나 시스템으로 자동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그게 비어있는 날이 많았던 거죠. 수입산 표기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원산지 표시였어요. 국산 장미로 표기되어 있는 박스 안에서 에콰도르산 스티커가 붙어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 박스는 원래 수입산을 따로 보관하다가 옮기면서 섞인 거라고 시간은 주장했지만 단속 나온 사람들 눈엔 명백한 위반 사례로 보였던 거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항목이라 조사 과정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치 전표와 재고표까지 다 뒤져야 했고 누가 언제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시간은 3개월 영업정지에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죠. 원산지 위반 쪽을 세게 본 것 같아.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내려온 처분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 작은 규모 도매업체한테 3개월이면 너무 큰데? 그동안 거래처들은 다 다른 데로 돌아설 텐데. 그러니까 꽃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3개월 문 닫으라니 그동안 창고에 있는 건 다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 아버님은 뭘 하셔? 둘 다 말이 없어. 장사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꼴은 처음이라고. 그냥 앉아서 꽃이 썩어가는 것만 봐야 되냐고. 아휴, 나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작은 규모의 도매업체에게 3개월 영업정지는 거의 숨통을 죄어오는 수준이었어요. 꽃은 신선도가 생명이라 보관비만 들어가고 발주처는 다른 업체로 넘어가며 거래처를 잃을 위험도 있고 이미 세워놓은 매입 매출 계획도 전부 틀어지는 상황이었죠. 시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어요. 단속 여파 때문에 시가 창고에는 처치 곤란한 꽃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마다 들어오는 물량이 빠르게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몇 날 며칠 지나도 냉장고 안 선반이 비질 않는 거예요. 영업정지로 팔지도 못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보관하자니 냉장고 비용만 나가니 시부와 시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였겠죠. 봐라, 이게 다 돈이다. 그냥 냉장고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나가고. 이대로 두면 몇 주 안에 다 버려야 돼. 냉장 상태라고 해도 오래 못 버틴다. 차라리 처음부터 물건을 안 들여왔으면 모르겠는데 단속 나오기 전에 이미 주문 들어온 것들까지 다 막혀버렸으니. 혹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정리해서 지인들한테 싸게 넘기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업정지 걸리면 공식적으로는 한 송이도 팔면 안 된단다. 누가 또 신고라도 하면 더 크게 물어줄 수 있다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분해야 한대. 평소 같으면 결혼식장, 돌잔치, 행사장 곳곳으로 실려나갔을 꽃들이 지금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짐처럼 쌓여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자기들 딴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처치곤란인 꽃들을 저희 결혼식에서 모두 소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영업정지 때문에 어디 팔 수도 없고 냉장고에 넣어두자니 전기료만 줄줄 새고 버리자니 카드값 생각에 속이 뒤집혔을 테니 시가 입장에서는 나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저는 이미 플로리스트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고 드레스나 홀 분위기에 맞춰 차분하고 세련된 톤의 꽃들을 주문해둔 상황이었다는 거였어요. 웨딩홀 미팅을 몇 번이나 오가면서 플로리스트와 색감, 계절감, 드레스 라인까지 다 맞춰서 조율해둔 터라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은은한 아이보리와 크림, 연한 핑크톤으로 통일된 깔끔하고 단정한 결혼식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을 꺼냈어요. 하선아, 너 결혼식 꽃은 어떻게 할 거니? 웨딩홀에서 해준다 그랬지? 네, 플로리스트 쪽이랑 상담은 끝냈어요. 드레스랑 홀이랑 맞춰서 세팅하기로 했어요. 아니 웨딩홀이 무슨 꽃을 안다고 그래? 내가 평생 꽃 따라온 사람인데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야. 꽃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꽃 도매랑 플로리스트는 또 다르잖아요. 어차피 계약도 거의 다 끝나서요. 톤도 이미 다 맞춰놔서. 도매를 평생 했으면 그게 더 전문가지. 꽃 종류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어느 조합이 예쁜지도 내가 더 잘 알아. 괜히 돈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 식장 꽃은 내가 전부 맡을게. 어머니, 근데 웨딩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서 이미 상담도 다 해놨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에 어떤 꽃 쓰는지까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드레스만 신경 쓰고 꽃은 나한테 맡기라니까. 지금 창고에도 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써서 예쁘게 꾸며주면 되지. 다들 보면 아 역시 꽃집 하는 집은 다르다 이럴 거야. 내가 예쁘게 해준다니까. 꽃도매만 해온 사람이 플로리스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저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시간은 그 일로 단단히 화가 났어요. 오늘 엄마가 좀 섭섭해 하시더라. 식장 꽃 말이야. 엄마 입장에선 자기 평생 직업이 꽃이고 지금도 꽃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당신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좀 서운하셨나 봐. 나도 어머님 아버님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 근데 웨딩 플라워는 그냥 꽃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드레스 톤이랑도 맞춰야 하고 홀 조명이나 구조도 고려해야 하고 이미 플로리스트랑 다 상의해서 결정해 놓은 거라니까. 알지.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안 그러면 저 꽃들 다 버려야 된다잖아. 그래도 오래 창고에 있던 꽃이 웨딩에 어울리겠어? 상태도 문제고 스타일도 요즘이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꽃이 예쁘면 식장 분위기는 괜찮을 거야. 사진만 잘 나오면 되지. 그러지 말고 도와주자, 응? 남편의 말은 결국 네가 양보 좀 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시모는 자기도 최근 웨딩 트렌드 잘 안다며 사진들을 몇 장 보내왔어요. 사진을 열어보니 하나같이 너무 과하더군요. 색감도 촌스럽고 어느 플로리스트도 인정하지 않을 구성들이었어요. 강렬한 빨강, 보라, 노랑이 뒤섞여 있고 조화도 하나도 되지 않고요. 아, 이거 너무 색이 강한데?
드레스 아이보리인 거는 아시는 거지? 강해야 사진이 사는 거지. 흰 꽃만 있으면 다 날아가서 안 보인대. 강한 거랑 지저분한 건 다르지. 그리고 결혼식 꽃은 싱싱한 생화여야 하는데 창고에 오래 방치된 꽃들은 상태도 말이 아니잖아. 그걸로 웨딩 아치를 만든다고? 상상이 안 가는데? 엄마 말로는 아직 쓸만한 것들 많다던데 상태 안 좋은 건 빼고 쓴다고 하시겠지. 남편은 끝까지 시모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꽃들 다 버리게 생겼는데 처리 안 해주면 아주 불효막심한 페류나가 되게 생긴 마당이라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결혼식이니까 내가 결정하겠다고 세게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은 영업정지로 멘붕 상태였고 이러다 관계만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후로 일주일 동안 시모와 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실랑이를 벌이게 됐어요. 어느 날은 색감 문제로, 어느 날은 꽃 종류 문제로, 어느 날은 배치 방식으로. 나는 이 색이 좋은데 빨강이랑 보라 조금 섞고 노랑으로 포인트 주면 사진이 산다니까. 어머니, 드레스가 아이보리라서 너무 강한 색이 많으면 드레스가 탁해 보여요. 톤을 조금만 더 차분하게 가면 좋겠어요. 크림색이랑 연핑크 위주로. 조화처럼 보이니까 이런 색을 섞는 거야. 흰 꽃만 덕지덕지 해놓으면 병원 같아 보여. 네가 꽃을 몰라서 그래. 요즘 웨딩 사진들 보면 다 톤 맞춰서 가던데요. 저도 플로리스트랑 상의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니야, 사진은 이게 잘 나와. 메인도 세게 들어가야 돼. 나 믿어. 평생 꽃 만진 사람 말도 못 믿겠어. 색감은 왜 이걸 고집하냐. 조화처럼 보이니까 다른 꽃을 섞자. 이건 도저히 웨딩에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부드럽게 의견을 내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어떤 지적을 해도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웠어요. 당신이 한 번만 더 엄마한테 톤 좀 맞춰달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 나는 아무 말만 해도 바로 기싸움이 되니까. 벌써 한 번 얘기했는데도 엄마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잖아. 또 말 꺼내면 괜히 더 기분 상하실까 봐. 그냥 이번만 좀 참고 넘어가자. 응? 가뜩이나 스트레스 심하시니까 좀만 이해하자.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청첩장도 아니고 예단도 아니고 신혼집도 아니고 꽃일 줄은 몰랐다 내가. 그리고 결국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어요. 홀문을 열자마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하객들이 입장하는 길목에 놓인 꽃장식은 조화라곤 하나도 안 되고 하나같이 색이 너무 강해서 튀고 있었어요. 버질로드 양 옆으로 늘어선 꽃들은 빨강, 보라, 노랑, 초록이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마치 꽂을 수 있는 건 다 꽂아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멀리서 봐도 정신이 복잡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충격이었어요. 꽃잎 끝이 이미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몇몇 장미는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라든 듯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올려진 센터피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도매 창고 마지막에 남은 애들끼리 억지로 짝지어 놓은 느낌이랄까요. 누가 봐도 도매 창고 끝물티가 나는 꽃들이었고 꽃병 아래쪽에는 잎사귀와 줄기가 지저분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축가무대 쪽 아치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진한색 꽃들로 과하게 둘러쳐져 있어서 웨딩 아치라기보다는 행사장 포토존 같은 느낌이었고 촌스러움의 극치라는 말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인사하러 온 친구가 대기실로 들어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야, 근데 꽃이 참 독특하다. 컨셉이 빈티지? 그러게, 요즘 웨딩홀에서 이런 스타일도 하긴 하나 보다. 색이 좀 특이하네. 그래도 뭐 오늘의 주인공은 하선이니까 꽃은 배경이야, 배경. 그럼 신부만 예쁘면 됐지. 친구들은 최대한 좋게 말해보려 했지만 말끝을 흘리는 그 뉘앙스를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결혼식 내내 저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내 결혼식인데 왜 내 의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오늘도
참는 쪽이 되어야 하지 하는 생각들이 버진로드를 걸어 나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머릿속을 몇 번이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악몽 같은 결혼식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화면을 보니 시모였어요. 결혼하고 난 뒤로는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웬일인가 싶어 받았죠.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영업정지 나고 나서 엄마가 요즘 새로운 사업 루트를 알아보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이것저것 미팅도 잡고 사람들도 만나야 해서. 그래서 말인데 내일 미팅 장소가 너희 집에서 더 가까워서 내가 하루만 신세 좀 져도 될까? 아, 그러세요? 예, 그럼 그러세요. 뭐 하루 정도야. 하도 다급해 보이기도 했고 영업 정지 이후로 많이 힘들겠구나 싶은 마음에 저는 큰 고민 없이 시모를 받아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하루만이라고 했던 시모의 방문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일주일, 열흘이 되어가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모 짐은 어느새 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옷가지와 짐들이 작은 야전기지처럼 쌓여갔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 많이 힘든 시기니까 하고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는 제 일상 깊숙이 간섭까지 해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니? 고추장아찌요. 얼마 전에 만들어놨어요.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아유, 간은 괜찮은데 고추가 너무 물렀다. 이런 건 처음부터 좀 단단한 걸 골랐어야지. 그리고 얘, 수건은 이렇게 널면 안 말라. 끝을 이렇게 접어 걸면 속이 축축하게 남는다니까. 그리고 남편 양말은 이렇게 따로 모아서 빨아야지 색 빠질까 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남편 것들은 신경을 좀 써야 돼. 결혼했으면 남편 밥이랑 빨래부터 챙기는 게 기본 아니니? 저녁 시간이면 또 다른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야근을 하고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사서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날만큼은 밥을 새로 차릴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걸 보더니 또 잔소리를 시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니? 네 남편 밥은? 오늘 그이는 회식 있다고 해서요. 저 혼자 먹을 거라 그냥 간단하게 사왔어요. 그래도 그렇지 집에 있는데 뭘 이런 걸 사 먹니? 대충 국이랑 찌개라도 끓여 놓으면 내일 또 먹을 수 있고 집 냄새도 나고 좋지. 결혼했으면 남편 밥을 안 차려준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한두 번은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다 보니 속이 조금씩 긁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 앞에 놓여있던 택배 박스가 이미 뜯겨 나가 있었어요. 박스 안에 있던 옷이 소파 위로 펼쳐져 있었고 시모가 그걸 만지작거리며 보고 있었어요. 예, 이거 이런 비싼 건 왜 샀니? 태그 보니까 가격이 장난 아닌데. 아, 몇 달 고민하다가 산 거예요. 이런 코트가 하나도 없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 데 돈 쓰면 안 돼. 너희도 갓 결혼해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옷장에 옷 이미 많은 것 같던데 꼭 이런 걸 또 사야 했어? 내 돈 갖고 내가 산 걸 왜 지가 난리야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도 잔소리는 끊임이 없었죠. 어디 갔다 오니? 화장이 오늘따라 참 화려하다. 오늘 상담이 좀 중요한 게 있어서요. 고객도 처음 뵙는 분이라. 그래도 너무 지난 거 아니니? 일 때문이라면 더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지. 너무 튀면 안 좋다. 이제 너도 결혼한 걸 기억해야지. 상황이 힘드니까 시모도 예민해서 그러겠지 하면서 그나마 참아주고 있었는데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니 저도 점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시모에게 직접 묻는 대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혹시 어머님 언제쯤 가실까? 갑자기 그건 왜? 우리 아직 집 정리도 제대로 안 됐고 할 일도 많잖아. 신혼집인데 아직 이것저것 맞춰갈 것도 많고. 근데 어머님 짐까지 있으니까 도저히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지금 상황 얼마나 힘든지 알지?
영업정지 나서 집에서도 표정이 안 좋으니까 여기 와서라도 좀 쉬라고 한 거잖아. 힘든 거 아는데 하루만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벌써 열흘이 넘었어. 나도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크게 쉬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 난 엄마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데? 뭐? 결혼했으면 시부모 좀 모시고 살 수도 있지. 엄마가 지금 임시로 와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불편해할 일이야? 나도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계속 간섭도 많고 신혼인데 우리 둘만의 시간이 아예 없잖아. 불편하면 차라리 네가 좀 나가 있든가. 뭐? 엄마한테는 지금 이 집이 쉼터 같은 거고 너는 직장 끝나고 어디든 카페든 뭐든 이따가 들어오면 되잖아. 아니면 그 며칠 친정에 가 있든가. 그 순간 제 속에 불이 화르륵 타올랐어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나보고 내 집에서? 그 말을 듣자 결혼 준비할 때부터 쌓인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창고 끝물 꼬치로 도배된 결혼식, 시모의 일방적인 결정, 그 뒤에 이어진 간섭들, 그리고 지금 이 한마디까지. 차라리 네가 나가 있든가.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흥분을 해? 그냥 방법 중 하나로 말한 거잖아. 당신 입에서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이 집 계약서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 알지? 대출도 같이 갖고 있는 집이야. 왜 내가 나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 당장 나가라고 말해? 지금 집안 꼴이 이런데? 너도 좀 이해해봐. 지금 엄마가 더 힘들잖아. 네가 며칠만 양보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래, 알겠어. 내가 나가줄게. 아마 너 지금 그 말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 들었어요. 옷장 문을 열어 옷들을 차곡차곡 접어 넣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간단한 서류와 노트북까지 챙겨 캐리어를 닫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제가 캐리어 끌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고개를 돌리더군요. 진짜 나가려고?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야? 당신이 나가라며 불편하면 내가 나가라고. 그 말 내가 그대로 해볼게. 어디 가는데? 할 거 없어. 그냥 조용히 기다려봐. 내가 곧 연락할 테니까.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사실 저는 그 며칠 전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었어요. 며칠 전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부적을 하나 더 써왔다면서 집에 찾아왔을 때였죠. 지난번 무당이 그러더라. 위험한 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신 게 아니라서 부적을 하나 더 써야겠다더라고. 이건 좀 더 깊숙한 곳에 넣어둬야 한대. 또? 이미 집안 곳곳이 부적인데.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참 이런 거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면 마음이 좀 나으니까. 이건 이불장 안쪽 같은 데 넣어도 침실 기운이 중요하다더라. 아유, 알겠어. 그럼 이불장 안에 잘 숨겨둘게. 엄마가 돌아간 뒤 저는 부적을 손에 들고 침실 이불장을 열었어요. 이불을 하나씩 들어 올리고 베개 커버와 담요 사이를 살펴보며 어디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불장 안쪽, 평소에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구석에서 뭔가 낯선 촉감이 느껴졌어요. 손을 더 안쪽으로 뻗어보니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꺼내보니 흰색 서류 봉투였어요.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 테이프로 봉해져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 중요한 서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봤어요. 봉투를 열어본 순간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보험 가입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실비 보험이 아니라 상해 사망 보장 특약이 잔뜩 붙어있는 고액 보험이었어요. 이게 뭐야? 서류 맨 앞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필체로 된 서명이 있었어요.
분명 제 이름이었지만 회계 방향이나 글자 모양이 제가 쓰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내가 가입한 적이 없어. 신청한 기억도 없고 상담받은 적도 없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번쩍 켜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둘씩 의심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한 건 갑자기 들이닥친 시모, 하루만이라던 말과 달리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수상한 행동, 우리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던 모습, 남편이 요즘 들어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 서류 정리 좀 해야 한다며 뭔가를 계속 타이핑하고 있던 것, 제가 방에 들어서면 급하게 창을 닫고 화면을 돌리던 모습, 제가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던 남편과 시모의 표정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 상황을 그냥 느낌만으로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날 바로 제 휴대폰에 작은 도청 녹음 장치를 깔았어요. 요즘은 앱만 깔면 일정 시간 동안 주변 소리를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고 다른 기기에서 재생도 가능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출하는 척 집을 나갔다가 집 근처 카페에서 인터폰과 집안 음향을 연결해 상황을 듣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거 괜찮겠어? 이 정도면 보험금으로 벌금은 메꾸고도 남아. 괜히 겁먹지 마.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큰일이야. 알지? 조사 들어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잘 유도해야지. 엄마 아들 중고차 딜러잖아. 차 조작 정도는 간단하다고 했잖아. 혹시라도 이거 잘못되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걱정하지 마. 딱 죽진 않을 정도로 하면 어차피 조사도 3개 안 들어올 거야. 어차피 약간만 잘못되는 건데 뭐 걱정할 거 없어. 보험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보험금으로 벌금을 메꾸고도 남아. 차 조작 정도는 간단하다. 딱 죽진 않을 정도로 조사도 3개 안 들어올 거다. 이 말들만 이어붙여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났어요. 카페 한복판에서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한동안 제대로 숨을 들이쉬지 못했어요. 제 목줄을 누군가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무당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죠. 결혼 전 엄마 손을 붙들고 이 결혼을 하면 여자가 기운을 다 깎아먹히고 숨통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던 그 말. 그때는 반신반의했던 그 경고가 이 녹음 속 대화와 한 줄로 딱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이었구나. 이 결혼을 하면 내 숨통이 진짜로 끊어질 뻔했구나. 이 사람들 나를 진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구나. 제가 조금만 늦게 알았더라면 정말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아니,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그날 제게 불편하면 네가 나가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보험, 상해와 사망보장이 과하게 붙어있는 상품, 제가 쓰지 않은 필체로 되어 있는 서명, 고의로 노린 사고 계획, 자기들 금전 타격을 메꾸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 한 범죄적 발상, 저는 그것들을 전부 녹음했고 서류까지 함께 증거로 갖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판 위에서 놈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밟아 들어오는지 지켜볼 차례였죠. 집을 박차고 나온 저는 곧장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와 함께 계획해온 일을 당장 실행에 옮길 차례였죠. 우선 곧장 보험사 조사팀과 경찰 경제범죄수사과 2군데에 동시에 제보를 넣을 겁니다. 보험사 쪽은 고객 본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와 목숨을 해하는 고의 가능성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요. 녹취, 보험 서류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정황을 모두 모아야 해요. 변호사는 우선 곧장 보험사 조사팀과 경찰 경제범죄수사과에 동시에 제보를 넣었고 보험사는 제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듣더니 바로 담당 조사원을 배정했고 그렇게 조사는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분이 얼마 전에 콜센터가 통화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운전 습관이 요즘 너무 불안하다. 자꾸 사고 날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식으로 이상할 만큼 특정 방향의 멘트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떡밥처럼 깔아둔 거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조사팀에서도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고의 사고 사기 준비를 미리 깔아둔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취 내용과 통화 기록, 가입 경위가 모두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남편 휴대폰을 백업해둔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수상한 단서가 눈에 띄었어요. 중고차 유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침수차, 사고차 세탁 루트 목록이었죠. 엑셀 파일에는 침수차 몇 대를 값싸게 대량 매입할 수 있다는 브로커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계기판 조작 가능이라고 메모된 작업장 위치, 사고 차량을 겉으로는 무사고처럼 세탁해주는 정비업체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파일 곳곳에는 희미하게 가린 입금 내역 캡처 화면도 들어 있었죠. 금액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계좌번호 머리 글자와 날짜만 봐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웃으면서 했던 말이 불쑥 떠올랐어요. 침수차 몇 대만 잘 세탁해서 팔면 한 달 월급이 몇 배로 뛰는데 말이야. 양심이 좀 찔려서 그렇지 다들 하는 거라니까. 그때는 그냥 허풍 섞인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문서들은 그 농담이 절대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폴더를 더 내려가다가 제 손이 멈칫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일 이름은 비상자금 확보 루트였어요. 열어보니 여러 개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A 브로커 루트로 침수차 땡땡대, 정비소통의 사고차 땡땡대 세탁, 땡땡 카드 리볼빙 한도 확보,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배우자 명의 보험금 서류 첨부, 그리고 그 줄 옆에는 제가 이불장에서 발견했던 그 보험 서류 스캔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내 목숨값으로 침수차, 사고차, 세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 새끼들은 저를 한번 망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먹고 살 계획을 세워놓았던 거예요. 저는 변호사에게 중고차 관련 문서 백업 파일까지 전부 넘겼고 변호사는 그걸 보험 사기 사건과 연계해 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겼어요. 서류 작성은 길고 복잡했지만 변호사는 워낙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답게 필요한 항목만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팀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원래 거래하던 중고차 단지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남편은 보험 사기 공모에다 중고차 사기 조직 연계 혐의로 형사 입건됐죠. 시모 역시 브로커에게 돈을 흘려준 계좌가 확인되면서 사기 방조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형사 사건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책 배우자 청구를 하는 거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배우자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었고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모했다는 점이 녹취와 서류로 입증되죠. 위자료, 정신적 피해 배상 모두 최대치로 청구합시다.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형사 사건에서 이미 남편과 시모의 공모 정황, 보험 사기 준비 과정, 중고차 사기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기 때문에 민사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 끝에 저는 단독 승소를 받았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변호사가 한 줄씩 읽어 내려갈 때 손이 떨리긴 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제 숨을 조금씩 되찾아주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고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포함해 제가 청구한 액수 대부분이 인정되었어요. 더 통쾌했던 건 그 집안이 저를 상대로 행사하려던 보험금 규모 그대로가 오히려 본인들 목을 조르는 숫자가 되어 돌아갔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가입해둔 고액보험의 보장금액, 거기에 붙어있던 온갖 특약들, 원래는 그들이 제 불행을 통해 가져가려 했던 돈이었는데 재판부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어요.
형사 쪽에서도 남편은 전과가 남아 중고차 딜러로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죠. 중고차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동네라 한번 주요 단지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사기 조직 연계 혐의로 입건되면 사실상 그쪽 일은 끝이라고 봐야 했거든요. 앞으로 어느 단지에서든 예전에 침수차 세탁건으로 수사받았던 사람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닐 테니까요. 시모 역시 조세범, 보험 사기 공모, 자금 세탁, 연루 여부까지 함께 조사되면서 화훼 사업 허가가 영구 박탈됐어요. 평생 붙들고 살던 꽃마저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된 거죠. 허가가 취소되면 명의만 바꾸는 꼼수도 막히기 때문에 그쪽 업계에서는 사실상 퇴출된 셈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 집안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도 평판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 모든 일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은행에선 예고대로 정리해고가 단행됐지만 저는 명단에서 벗어났어요. 대신 임신한 다른 여자 직원이 대신 잘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참 안쓰럽고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정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괜히 그런 이상한 놈이랑 엮여 결혼해서 애까지 가졌어 봐. 내 삶이 어떻게 망가졌겠어? 그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더군요. 임신한 채 정리해고를 당한 그 직원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제가 그 결혼 생활을 그냥 참고 버티다가 아이까지 가진 상태로 이 모든 걸 맞았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제 몸 하나만 챙기기도 벅찬데 뱃속에 아이까지 생각해야 했다면 저는 그렇게 정면으로 싸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은 중고차 단지에서 사실상 퇴출된 뒤 새 일을 못 잡다가 지금은 친구네 창고에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며 버틴다고 해요. 전시모는 그간 얽혀있던 사건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전화만 걸면 달려와 주던 브로커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남은 빚은 그대로라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여기저기 꽃을 쥐어주며 인맥을 관리한다고 바빴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그 많은 인맥 중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일을 겪은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 가족인데 설마라는 말은 인생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둘째, 돈, 보험, 사업 얘기 나오면 가족이고 뭐고 정이고 뭐고 일단 서류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저는 겪고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꼭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일찌감치 피해 가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